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자입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여유를 누려볼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나이 많은 저도 지금 젊은 친구들처럼 조금은 삶을 진지하게 보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 자식들은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한평생 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든 서울에서 성경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사위를 만나 시집도 가고 아주 효녀들이란 따로 없어요. 제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아들놈입니다. 물론 아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젊을 적에는 그래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직장 생활까지 했어요. 하지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와 지금껏 함께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꽤 크게 해요. 아들이 내려온 후로는 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애를 도우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지금은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아들이 노력해준 덕에 아들이 사업을 도와주면서부터 돈을 더 잘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인 가축들도 많이 늘렸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우리랑 함께 세월을 보낸 지도 꽤 되다 보니 더는 어린 나이도 아니 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여태껏 장가도 못 가고 시골에서 소들만 돌보고 있는 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어쨌든 부모를 모시면서 함께 사업하는 아들인데 뭘 그런 걸로 마음 불편하다고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아무리 복구해도 자식들이 시집에 장가를 가서 잘 사는 것만큼 마음이 놓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 늙어서까지 제 짝도 못 만나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탈 일이죠.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서 애가 둘씩이나 하는데 그 나이 먹도록 혼자 있는 아들을 보니 평생 장가를 못 갈 것만 같았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물론 제 자식이니 그렇게 보일 테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아들은 착하고 순박해요. 제 눈에는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놈인데 여자의 여자를 못 만나고 있으니 해가 갈수록 안쓰러운 마음만 커질 뿐이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는 아들놈은 장가 이야기만 나오면 호탕하게 웃으면서 일만 해도 하루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 얼마나 더 시간이 부족하겠느냐며 자기는 더 늦기 전에 부모와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또 미안하면서도 참 많은 감정이 의미했던 밀려오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애써 숨기며 아들에게 나무라든 말하곤 했고요. 장가들 생각이 없으니 여자들도 그걸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럼 아들놈은 저를 토닥이며 결혼은 언제 해도 늦는 게 없는 것 아니냐며. 정말 자기 짝이 나타나면 그땐 주저없이 장가를 갈 테니 너무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말라고 다독여주곤 했어요. 이렇게도 자상한 아들이 부디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장가를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큰 변화 없이 흘렀어요. 젊었을 적이야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와 함께 지낸 후로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의아했지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연이 닿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아들이 일하는 틀을 잘 잡아준 덕에 남편과 저 둘이서만 일을 해도 며칠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아들은 자기가 자리를 비울 동안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미리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죠. 어느 나라로 가는지 물으니 돈 많이 안 드는 동남아나 다녀올까 한다고 말하고는 말더라고요. 평소에도 정말 쉼없이 일하는 아들이라 늘 염려가 됐는데 자기가 콧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니 그곳이 어디든 조심히 잘 다녀오기만 하면 된다고 쌈짓돈까지 챙겨서 여행을 보냈어요.
그렇게 아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났어요. 아들이 없는 동안 동네 이웃들이 조금씩 일을 거들어 주었죠. 우스갯소리로 여행을 핑계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 아니냐고 이웃이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는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약이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의 여행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후 얼마 뒤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자꾸 저희 눈치를 살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루한 우리를 두고 혼자 다녀온 것이 마음에 걸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말이 씨가 되었던 걸까요? 아들이 눈치를 본 이유는 나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할 여자를 만났다며 소개시켜준다며 뜬금없이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건 정말 감겨무량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개해준 여자는 베트남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외국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물론 국제 결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는 국제 결혼이 비일비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부모라면 제 자식이 최고고 우리나라 우리 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제 아들이 국제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도 아들을 말렸고 아들과 베트남 여자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죠. 한 번도 혼인 문제 빼고는 제 속을 썩인 적 없던 아들이 끝까지 이 문제로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혼이 내두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제 뜻을 밝혔지만 아들은 몇 날 며칠이고 저와 남편을 설득하려 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업을 좀 넘어갈 수 없었죠.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딸들에게 이 소식을 하려고 하지만 이내 잠시 돌아와 재차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이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살고 있던 딸들도 사들놈은 말리겠다며 시골까지 내려와 길길이 뛰며 반대를 써요. 아, 우리 집안에서 국제결혼이라니 이것 말도 안 돼. 아무리 시골에 있어서 혼기를 놓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난 이해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 맞선 자리라도 마련해주고 결혼정보회사에도 등록해주고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누나나 너나 다들 왜 이래 같은 사람일 뿐이야? 내 나이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데? 그럼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왜 우리 가족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데? 내 결혼이고 내 아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대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인종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난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해할 수 없고 나 역시 용납할 수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 나이 먹도록 그 모습을 뒤집어. 그동안은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차라리 이전처럼 그렇게 지내. 아들, 장갑은 뭐고 내 더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더는 말 꺼내지 마라. 난 내가 무슨 수를 쓴데도 반대 아니라. 아휴, 엄마도 좋은 사람이면 다 괜찮다면서. 국제결혼 국내 결혼으로 끝나는지 다시 마세요. 엄마, 아들인 제가 좋다잖아요. 원해서 하는 결혼이라고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더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그 이유가 오유찬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저는 결혼할 겁니다. 아들은 온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무작정 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처음 저와 남편은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이렇게 눈앞에서 속 썩일 거면 당장 나가라며 호통도 쳐봤지만 아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금방 정도 붙고 마음에 들 거라면서 아들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남의 자식 집에 데리고 와 눈치나 보게 하는 나쁜 녀석이라고 나무랐어요. 딸들도 돌아가고 난 뒤에도 며칠을 아들에게 전화해 생각을 바꾸라며 득달을 했지만 아들은 그런 시덥잖은 말이나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 뒤 딸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한 달,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여자가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또 아들과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면서 지내니 부모인 저로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다 늙어 아들의 뜻을 거부하면서까지 못난 짓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중에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싹싹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눈에 선하고 아들놈과 사이가 좋아 꼭 신혼부부처럼 지내는 걸 애써 외면하면서 지냈지만 실은 보기 좋았고요. 결국 저희는 아들의 국제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나이들은 저더러 이제 나이가 차서 엄마가 로망이라도 난 거냐고 역정을 했지만 그런 딸들에게 한 달 동안 지켜본 것에 대해 들려주었고 아들이 행복하다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니 심하게 반대하던 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그 후 석 달 뒤,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던 베트남 여자는 제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무척이나 행복해했고 또 그런 아들을 보며 저와 남편도 안도했어요. 며느리는 우리에게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며느리로 들인 것을 아주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되려 우리의 가족이 되어준 것이 감사할 만큼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예쁜 하나뿐인 며느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축산업은 힘도 많이 들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은데 며느리는 먼저 나서서 저희를 도왔고 또 불평불만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자꾸 왜소한 그 최고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일을 잘했고요. 저희를 대하는 태도에도 흠잡을 곳 하나 없었어요. 아들에 비하면 한참이나 어린 나이인데도 살림도 곧잘해서 대견하기도 했고요. 아들 말처럼 정 붙이고 사니까 그저 여느 집안과 다르지 않은 차마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나요? 제 남편이 아주 며느리가 하는 짓이면 뭐든 예쁘다며 어찌나 애정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타지에는 딸들보다 몇 배는 낫다면서 말이에요. 아들도 장가를 갔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는 술로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2년 뒤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며느리가 복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로는 웃는 날이 참 많아졌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잘하던 며느리가 임신한 뒤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식사하며 일 나갈 것 같은 며느리가 이제는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준비까지 다 섬세하게 신경 써주던 며느리였는데 그런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민기적 일어나서는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먹고 치우는 것을 거들기는커녕 어딜 그렇게 쏟아지는 줄 밖으로 휘만이 나가서는 저녁때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와 또 제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아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그래요. 뭐 원래 임신을 하면 잠도 많아지고 감정기복도 들쭉날쭉이니 잠도 푹 자고 산책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밖을 나가면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배가 불러서 매사에 조심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딜 쏟아내는지도 모르는데 연락이 안 되니 아들도 저도 매번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뿐이면 어찌어찌 참겠지만 며느리가 저희를 대하는 태도 또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춘기 딸을 다시 키우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도 먼 타지에 와서 혼자 문화도 성향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정부치고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테니 또 이해해야 했어요. 아들도 임신하고 신경의 변화를 겪는지 까탈스러워졌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예민한 여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니 출산 전까지만 우리가 좀 배려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말에 제가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저도 애를 셋이나 낳을 길은 엄마인데요. 그저 시간을 두고 원래의 며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해요. 우리 세대를 운운하며 며느리는 나무라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어딜 가든 며느리 사랑을 늘어놓던 남편도
며느리가 임신한 후로는 일절 며느리 이야기는 밖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도 혀를 내두르며 언제나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 7개월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경매 때문에 집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며느리가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급히 준비하고 병원으로 향했죠. 아들이 없으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다행히 작은 수축이 오긴 했지만 심한 문제는 아니라 수액을 마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너무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고 놀고 세상 편하게 지내도록 주잖냐? 그런데 눈 뜨고 배만 채우면 그렇게 밖을 뻔질나게 돌아다니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복통이와 글쎄, 앞으로 출산 전까지는 거 어디서 다니지 말고 집에서 모음 챙기는 것에만 신경 써. 시엄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야?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눈으로 욕을 하잖아. 아니야,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지? 이것이 생사람 잡는 것 좀 보게. 내가 언제 눈으로 욕을 했다고 그려해? 나이 먹고 며느리 밥상 차려주는 시부모가 어디 있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것을 내가 눈치를 줘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임신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엄마가 내 눈치를 보긴 뭘 봐? 그리고 집에 나이 든 사람만 있으니까 그린 냄새, 장난 아니야. 이 집에 어떻게 했어? 피해상에서 못 있지?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건 몰랐어. 씻어도 안 없어지는 그 냄새. 나 좀 어떻게 해? 잔소리하지 말고. 이게 다 나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가, 아무리 그래도 시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무리 내가 외국에서 살다 왔어도 어른들한테는 말을 가려해야 하는 거야? 조심하거라. 외국 사람이랑 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라는 건지 전 모르겠어. 시엄마, 시아빠나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처럼 또 일하면 그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요? 시엄마, 정말 나빠. 뭐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임신이 대순이야. 그래, 물론 홀몸일 때보다 조심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너처럼 유세 떨 일이냐 이 말이여. 어찌됐건 나나이 양반이 나네 시부모인데 말은 가려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집에서 먹고 지내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 살아라. 나도 아쉬울 것 없으니 말이야. 이날 저는 너무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며느리를 앉히고 분가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들은 화가 잔뜩 난 저를 달래느라 안절부절 못했고 며느리는 마치 너는 찌져라 난 관심 없다는 식의 행동으로 일궈냈죠.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도 화가 났는지 며느리를 아물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시부모인 우리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방으로 뽀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 분가 이야기는 들어갔고요. 그 후로도 며느리와의 충돌은 끊임없이 생겼어요. 넌더리가 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자주 말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폭삭 늙는 느낌을 받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이 있는 후로 며느리는 더욱 밖으로 나돌아다녔어요. 늦은 밤이 되도록 들어오지도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리 밉고 자꾸 부딪혀도 아들로서 아이를 가진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며 찾아다녔던 날도 있었어요. 정작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와 혼자 TV를 보며 밥을 챙겨 먹고 있었지만요. 날들이 자꾸 생기니 저와 남편은 점점 며느리를 놓게 되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집 식구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남아있던 티끌만큼의 기대감도 다 놔버렸어요. 그저 건강히 출산만 하자는 생각으로 고쳤고요. 그러네 더는 며느리랑 부딪힐 일이 없더군요. 대신 며느리와의 대화도 현저히 줄었고요. 소통 없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죠.
아들은 여전히 저희 부부와 며느리 사이에 껴서 안 봐도 될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고, 나중에는 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원형 탈모까지 생겼어요. 그때는 정말 솔직히 며느리를 내쫓고 싶었다 하니까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10달을 꽉 채워 건강한 몸으로 출산까지 했어요. 읍내에 유일하게 있는 산후조리원까지 보내 조리를 시켰어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 애 나누라 고생했으니까요. 아들이 우리 눈치를 보느라 조리원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길래 제가 눈치껏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와야 고생 안 한다고요. 요즘은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넌지시 이야기해 주었죠. 그제 아들도 얼굴이 피더라고요. 그렇게 출산 후 2주 뒤에 퇴원하고 집에 온 며느리와 아기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나라에서 지원이 나와 도우미까지 써서 그렇게 한 달에 꼬바 며느리 산후조리를 시켜주었고 그동안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았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손주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소를 한 마리 잡아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어쨌든 장남의 대를 이을 아들이 떡하니 태어났으니 경사는 경사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달리 저희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들 며느리의 출산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들만 가득했어요. 거기다 잔치를 여러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는 혀를 끌끌 차며 우리 집 경서에 죄를 뿌렸고 알아듣기 힘든 소리까지 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팔자가 좋다며 뭐 좋은 일이라고 잔치를 하고 싶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름 거하게 준비한 전체인데 어그러지니 속도 상하고 알아듣기도 힘든 말들을 쏟아내는데 동네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나져도 동네 사람들에게 남의 집 경사를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중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제게 다가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며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두서없는 말에 도대체 제가 뭘 모르냐고 수근거리지만 말고 툭 까놓고 알아먹을 수 있게 말을 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냐는 눈빛을 하고 더욱 더 수군대기 시작했죠. 아이고, 눈 좀 치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집 경사를 그렇게 눈까지 아끼면서 수근거리는 건데 기분 나쁜 그런 행동 집어치우고 터놓고 말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하던 할머니 저만 아무것도 몰라 동네에 소문이 파도하게 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 파다하게 난 그 소문이 뭐냐고. 도대체 무슨 소문이 났으면 이렇게 온 사람들이 간신배 누누라고 우리 집에 와서 지들끼리 잘났다고 떠들어대느냔 말이여. 저 집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애 낳고도 잔치를 열었겠지. 따지고 보면 피해자 소굴인데 소굴이요. 그런데 제가 바락바락 소리치던 그 순간 마을 이장님의 부인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어다 치고 쳐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며느리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채고는 난리를 치면서 고함을 치르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을 꾸며내서 불륜까지 저절로 놓은 것도 모자라서 내 남편의 아이를 나온을 넣어줬고 나 죽자이 벌레만도 못한 거사.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다니 내 손주가 이장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어디 우리 집안 모욕을 이따위로 하냔 말이야. 내 며느리 머리채 당장 놓으라고 말해. 놓고 말이야? 형님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형님, 며느리라는 것이 어린 남편을 꼬셔서 뒤에서 더러운 짓까지 했다고 남들 다 아는 사실을 왜 형님만 모르고 있는 거야? 나 오늘 이거 가만 못 두겠어요. 이거 제대로 처리해야겠으니까? 형님도 나 말릴 생각 마세요. 아씨, 엄마, 나 살려줘. 이것 좀 넣고 말해. 내가 볼 곳이야. 이상한 소리에 나 정말 억울해. 내 말 좀 들어줘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잖아 생사람을 잡는 거야?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마을 이장 부인의 말로는 우리 며느리가 이장을 유혹해서 불륜을 저질렀고 출산한 아기는 우리 아들 핏줄이 아니라 두 장의 핏줄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정 부인은 자신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일로 난리를 피우겠냐며 불륜을
저지른 사전들까지 한 뭉치를 모아서는 던지듯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고는 또다시 며느리에게 손을 올리려는 거예요. 며느리는 정말 억울하다며 말도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 역시 아무리 임신 기간 동안 관계가 틀어졌어도 엄연히 제 며느리고 또 제 손주를 낳아준 애인데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을 하는 소리도 참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저 역시 두장 부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잡이까지 하며 같이 싸우게 되었죠. 가까스로 남편과 아들이 저와 이장 부인을 말려 서로에게서 떨어지게 되었지만 둘 다 씩씩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아주 바득바득 갈았어요. 이 장부에는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싸워서 뭘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자기 말해요. 못 믿겠다면 아이와 마을 이장 둘이 친자 검사를 시켜서라도 이 사실을 낱낱이 밝히자고 고성을 질렀어요. 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밝혀낼 거야? 친자 검사네 남편이랑 아이 친자 검사해요. 우리가 백날 머리채 잡고 맞다 아니다 싸워봤자 끝나지 않을 테니까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실을 밝히자고 증거물 챙겨서 가지 검사 의뢰하러 가자고. 넌 이게 다 거짓이기만 해봐. 아주 동네에서 얼굴도 못되게 다닐 줄 알아. 형님이야말로 사실이면 그 창피해서 동네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 아 형님 댁 제면이나 걱정이에요. 결국 저희는 마을 이장과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상대로 친절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며느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어르고 달래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닫고는 그 무슨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아이만 품에 끼고 말이에요. 아들이 사실이 어떻든 괜찮다고 말해도 며느리는 눈물만 흘릴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후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본 순간 너무 놀라 다리에 힘까지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2장. 부인의 말처럼 제 아들의 자식, 그러니까 제 손주라고 생각했던 갓난아기의 친부가 마을 이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장부에는 그 결과에 씩씩거리며 우리 집에 쳐들어왔고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고 나서 물었어요. 결과가 나와 더는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요. 며느리 역시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우리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더니 모든 증거는 핸드폰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핸드폰을 받아들여 이것저것 눌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그 속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속에는 이장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문자는 물론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증거들을 몇 개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마을 이장을 꾸며내서 불륜을 저지르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을 이장이 우리 며느리에게 치근덕댔다는 거려. 마을 이장은 우리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녹음 파일과 문자를 보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 마을 이장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다니 말이에요. 며느리는 한참을 울부짖더니 그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사람 정도의 인상이 전부였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참 어렵지 않느냐며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그걸 계기로 지나가다 마주치면 사이가 인사도 나누고 가벼운 안부도 물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에게 접촉을 통해 다가오려는 것이 눈에 보여 며느리는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장은은 며느리에게 자신이 물심양면으로 며느리를 돕고 싶어 그런 거라며 오해였다고 하며 며느리의 고민을 마치 족집게처럼 딱 집어냈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며느리가 식을 올린 뒤 저희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무더위도 노력하던 때였어요. 이장은 그걸 미끼로 며느리를 꼬드겼던 겁니다. 오랫동안 저희 부부를 봐온 입장으로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문화가 다르니 시부모를 대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지 않겠냐며 그런 것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로 그 덕에 저희 부부와 며느리가 급격히 가까워졌고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감사의 답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장은 본격적으로 저희 며느리를 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느리는 거기에 넘어갔고 그걸 빌미로 며느리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며느리에게 해코지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두장은 자신이 마을의 실세인데 밉보여서 좋을 것 없다면서 며느리에게 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동네에서 기도 못하고 사는 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정신을 차릴 거냐는 협박은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도요. 며느리에게 겁을 주었던 거예요. 어린 며느리는 그런 이장의 말에 자신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 이장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된 거고 그렇게 아이까지 갖게 만든 거였어요. 어리고 순수했던 며느리는 이장의 껍질 순진하게 다 믿었던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며느리가 이장을 만나러 다닐 때마다 녹음을 해놨고 그 녹음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 후 변했던 이유도 다 이장 때문이었어요. 녹음 중에 이장이 한 말 때문에 알게 되었죠. 그 녹음에는 며느리에게 자기 아이를 가진 자신의 여자아이니 남의 집안 사람들에게 가족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다 일어나면 무조건 자기를 찾아와서 내조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아빠가 자신이라는 것을 다 밝히겠다는 말까지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저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멍청한 거사, 이렇게 당하고도 요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뭘 안겨 착해 빠져서 우리 집이 진짜 저 파렴치하니 정말 몇 마디에 망할 줄 알았던 거니 하고 이제 어쩌면 좋냐? 응. 암의 남자아이까지 나와서 이 사자를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 여임이 일어난 거사. 미안해. 시엄마, 시아빠. 시엄만 시아빠가 나 때문에 피해를 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맞고 싶었어. 숨겨서. 미안해, 여보.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게 돼서 미안해. 울지 마. 너도 피해자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이장네 집을 확 불지르는 안이 있어도 내 이놈을 감안한 또 친자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 집으로 찾아온 이정 부인은 며느리가 증거라며 준 핸드폰을 보고는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저는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연놈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온 가족을 대동해 이장네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마침 이정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대야에 얼음물을 가득 받아 그대로 누워 자고 있던 이장의 얼굴에 쏟았어요. 물벼락을 맞은 이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고 그런 이장의 뺨을 아들은 수업은 내리쳤어요. 이장은 화가 잔뜩 나서는 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며 우리 아들을 똑같이 할 것처럼 손을 쥐어 올렸어요. 저는 그런 이장에게 며느리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 내용을 재생시켜 들려주었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이장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오히려 양팔을 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오해라는 말을 하는 이장의 행동에 우리 가족은 더욱 분노를 했어요. 아들놈은 이장에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처리해보면 알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은 뒤 며느리를 데리고 이장 집을 나왔어요. 저도 뒤돌아 그 집을 나오려는 그때 이장이 부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고는 또다시 도망치려는 이정 부인에게 곧장 다가가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처럼 저도 이전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며 말했어요. 내 범죄자 남편이 내 순진한 며느리를 깨우친 것을 알았으면 다 앙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는 무탈망정 도망을 쳐 오늘이야말로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이 어리석은 거. 사람 아휴, 형네에. 나도 피해자야. 저 쓰레기 같은 남편 때문에. 아, 내 앞날도 시커먼. 시궁창이 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불쌍하지도 않수. 아유, 이것 좀 나요. 아파요. 내년 인생이 시궁창이 되던 말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며느리는 원하지 않는 임신에 네가 말하는 그 쓰레기에까지 나온 내 며느리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어쩔 건데? 얘네 부부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 각오해. 그 후 우리는 두장을 상대로 신고를 했어요.
이 장부인이 이 장을 대신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선처에 달라가명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합의는 정말 없는 거냐며 며칠을 찾아와 이 정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싹싹 비며 이혼했지만 저희 가족은 이 장부인을 소닥보듯 하고 소금까지 뿌려대며 내쫓았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멀쩡히 걸어서 우리 집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하니 그 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장이 벌인 일이 동네에 짝 소문이 나면서 이장과 이장 부인은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물이 볼 낯이 없다며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해주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들과 며느리의 일이니 저와 남편은 그 부분에서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꺼낸 뒤 며칠 후 아들이 우리와 며느리를 앉혀두고 자신이 결단을 내렸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을 위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우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 일을 겪는 내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그리고 임신을 한 후에도 얼마나 죄스러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가 괜찮다고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이장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이전의 일은 접어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우리 가족이 된 이상 우리가 함께 지켜주겠다고 말해줬어요. 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아주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뒤에서 수군대며 저희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에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아들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믿음은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마을 이장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엄청 꺼려했어요. 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의 설득 끝에요. 아들이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 사업 관리하랴, 마을 통과하랴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우리 며느리도 예전에 우리에게 참 잘하던 그때의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장과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부감이 컸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아이는 그저 아이로만 바라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마음을 여니 이제는 그저 제 귀한 손주가 되었네요. 다시 단란해진 우리 5인 가족이 앞으로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도 무겁지 않은 일화가 되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가 이 인생 경험을 통해 더욱 끈끈한 사랑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